AK-47 돌격소총. 이 총은 가난한 자의 무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 인류가 만든 가장 치명적인 무기 등 여러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AK-47이 어떠한 과정으로 개발되었고 왜 사람들이 이 총을 최고의 무기로 평가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AK-47이 어떠한 소총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하일 칼라시니코프는 1919년 소련 서시베리아의 알타이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 흑해의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부유한 농민으로 생활했지만 스탈린의 농장 집단화 과정에서 토지를 상실하고 시베리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칼라시니코프는 어려서부터 기계에 관심이 아주 많았는데 평소 농기구나 자물쇠를 자주 분해해 보기도 했고 아버지가 소중히 아끼는 시계를 분해하다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주워온 미제 브라우닝 권총에 녹을 제거하고 윤활유를 발라 정상 작동에 성공시키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어린 칼라시니코프는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손재주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시베리아 철도 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 1938년 18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칼라시니코프는 독소 전쟁 당시 T-34의 전차장이 되어 브란스크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으며 이때 그는 독일군 전차에게 피격되어 어깨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상병 20여 명이 트럭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갑자기 독일군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들은 연사력이 좋은 MP-40을 사용해 소련군을 쉽게 제압했습니다. 그곳에서 간신히 목숨을 구한 칼라시니코프는 소련군도 MP-40과 같은 우수한 총기를 가져야 한다고 다짐하고 총기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다시 철도 작업장에서 일하게 된 그는 소련군이 새로운 기관 단총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톰슨 기관 단총을 참고해 PPK-42라는 모델을 제출했는데 당시 평가자들은 이 총의 작동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성능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종 후보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다만 소련군은 23세의 칼라시니코프가 총기 개발에 천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툴라 조병창에 배치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1944년 독일은 새로운 개념의 소총을 일선 전장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투름 게베어 44라 불린 이 총은 일반 소총보다 길이가 짧아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기관총과 같이 연발 사격이 가능해 적을 향해 돌격을 실시할 때 매우 적합한 무기로 평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총을 돌격소총 혹은 자동소총이라 불렀습니다. 전장에서 독일군의 STD-44를 접한 소련군도 서둘러 자동소총을 개발하려 노력했지만 곧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이 계획은 즉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1946년 미국과의 냉전이 시작되자 소련군은 미래 전쟁에 대비한 새로운 개념의 무기들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소총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전쟁 발발 시 군인과 민간인 모두 소총을 들고 전장으로 나간다는 인민전쟁 개념을 수립하고 누구나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사격을 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동소총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도입했는데 그것은 개발자의 이름을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만일 실명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면 총기의 성능과 상관없이 명성 있는 개발자에게 높은 점수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입관과 부정행위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가명에 의한 평가 방식으로 인해 당시 소련에서 유명한 기존의 총기 개발자나 칼라시니코프와 같은 20대의 무명의 개발자도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시제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평가 결과 최종 선정된 총기는 칼라시니코프의 시제품이었는데 당시 그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또 다른 개발자 베그차레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험평가를 계속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누가 보아도 이 젊은 친구의 시제품이 가장 우수하다. 내 물건은 박물관에나 걸어두면 딱 좋을 것이다. 소련군의 새로운 제식 소총은 자동소총의 앞글자인 A와 칼라시니코프의 앞글자인 K 그리고 제작 연도를 나타내는 47을 더해 AK-47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렇게 AK-47이 소련의 제식 소총이 되었지만 이것이 공장에서 바로 대량 생산된 것은 아닙니다. 칼라시니코프는 병사들에게 AK-47을 사용해 보도록 한 후 그들의 의견을 설계 변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는데 이로 인해 왕복식 장전 손잡이, 일체형 리시버, 안전장치 등 총 100여 차례의 수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AK-47은 1949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어 현재까지도 자동소총의 제왕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AK-47의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K-47은 유효 사거리 350m이고 분당 600발의 속도로 탄을 연속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입니다. 여기에는 대략 80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중 사격 시 움직이는 부품은 단 8개 정도에 불과해 중간에 탄이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간단하고 부품의 수가 적어 생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매우 용이한 소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K-47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신뢰성인데 어떠한 전장 상황에서도 방아쇠를 당기면 일단 총알이 발사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운 혹한의 날씨에서도 발사되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발사되며 모래와 진흙이 잔뜩 묻어도 총알은 발사됩니다. I'm in battery. 심지어 총열 덮개가 불에 타버려도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발사됩니다. 이렇게 AK-47의 신뢰성이 높은 이유는 부품들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 세계의 일반적인 소총은 사거리와 정확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부품의 수가 많고 이것들이 매우 정밀하게 조립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총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작동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AK-47은 설사 이물질이 들어간다 하여도 사격 시 부품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 총알을 발사시킨다는 본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AK-47에도 단점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사격 시 발생하는 반동이 매우 크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명중률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7.62mm 탄환이 격발되면서 생긴 가스압으로 놀이새와 피스톤이 후퇴와 전진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총기가 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 같은 이유로 400m 이상의 거리에서는 명중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가늠자가 다른 소총들보다 앞쪽에 달려있어 먼 거리의 표적을 조준하기 힘든 점이 있고 탄창 교환 시 탄창을 걸쇠에 정확히 갖다 댄 후 밀어올리는 방식이어서 빠른 교환을 위해서는 상당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투가 300m 이내에서 발생하고 그 밖의 단점들은 총기 사용자를 훈련시켜 익숙하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K-47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이 총의 장점인 신뢰성으로 상쇄되기 충분합니다. 소련은 이렇게 훌륭한 소총을 단순히 전쟁에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기를 해외에 수출할 때는 상대국에 면허 생산권을 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소련은 그들을 따르는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AK-47의 설계도와 생산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 그리고 동유럽 공산 국가들은 AK-47의 생산 기술을 소련으로부터 이전받게 되었고 이후부터 이 총의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AK-47이 실전에서 그 우수성을 증명한 것은 베트남 전쟁에서였습니다.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소지했던 AK-47은 정글의 극한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작동되어 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반면 미군의 M16은 이물질이 끼거나 물속에 넣었다 빼면 발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미군은 AK-47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AK-47은 북베트남군이 미군의 무기보다 우수했던 유일한 장비였으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소련은 베트남 전쟁을 통해 AK-47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론 이 총의 단점도 명확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의 M16 소총은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총기 수입을
부실하게 쓸 경우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지만 5.56mm 탄환을 사용했던 관계로 명중률도 높고 병사 1인이 소지할 수 있는 탄의 양도 더 많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소련은 기존 7.62mm 탄환보다 더 작은 5.45mm 소구경 탄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다음 과제는 새로 개발된 5.45mm 탄을 어떠한 소총에 장착해서 사용할 것이냐였습니다. 이때 소련의 코프로프 조병창에서는 SA-006을 그리고 이제프스크 기계공장에서는 기존 AK-47을 기반으로 한 A3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시험 평가 결과 SA-006이 사격 시 반동도 적고 정확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품의 수가 적으면서도 생산비가 낮으며 신뢰성도 높은 A3의 성능을 따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A3는 소련군의 차기 제식 소총으로 결정되면서 AK-74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AK-47과 M16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AK-74가 등장하게 되자 소련 주변의 공산 국가들도 서둘러 이 총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소련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세력은 무자헤딘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들은 무력을 사용해 소련군을 자신들의 영토에서 몰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의 CIA는 무자헤딘을 돕는 것이 결국은 소련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 판단하고 그들에게 각종 무기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미국제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미국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CIA가 생각해낸 방법은 중국에서 생산된 AK를 파키스탄을 거쳐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정의 AK가 무자헤딘의 손에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게릴라전을 펼치며 강하게 저항하고 나서자 소련은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련군은 2만 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을 철수시켜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소련이 개발했던 AK가 미국 CIA의 지원으로 소련을 상대하는 저항수단이 되었으며 2001년에는 탈레반이 이 총을 다시 미군을 상대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종식되자 상당수의 공산권 국가들은 정부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무정부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군 장성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AK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AK는 한정에 $100도 안 되는 가격으로 중동과 아프리카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각 부족들은 AK로 무장하고 임금 부족을 침략하거나 정부를 전복시키는 일까지 빈번하게 일으키게 되면서 이 총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갔습니다. AK의 확산지는 남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각종 반정부 투쟁에 AK가 주력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이후에는 마약 카르텔까지 이 총을 사용하면서 AK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넘어 남아메리카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AK는 개발 이후 전 세계로 끊임없이 확산되었지만 이 총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전을 종식시킨 일부 국가에서는 AK를 수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고 심지어는 돈을 지불하며 구입해보려고도 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AK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AK는 제작 과정이 매우 간단해 간해수공업 수준의 소규모 공장에서도 생산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AK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파괴력만큼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AK는 상대방을 침략할 수 있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무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AK-74의 개량 버전인 AK-74M을 주력 소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나무 재질로 되어 있던 개머리판을 접철식 폴리머 개머리판으로 교체하였고 총기 손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간단한 구조 변경 그리고 부식 방지를 위한 특수 코팅 처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미래 보병체계 개선 사업인 라그니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돌격소총 AK-12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일부 특수부대와
공수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소총은 기존 AK-74M과 부품을 50% 정도 공유할 만큼 전통적인 설계를 유지하면서도 피카티니 레일을 설치해 각종 광학 장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K-47이 일선 병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설계되었던 것과 같이 AK-12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매년 설계가 조금씩 변경된 버전이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AK 소총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1억 정 이상 생산된 총기, 전 세계 인구 77명당 1명이 보유한 총기, 매년 2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총기, 핵무기보다殺傷力이 높은 무기. 2013년 공개된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 엘리시움은 2154년의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가난한 자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AK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영화적 상상력이 적용되었겠지만 이 총의 높은 가성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먼 미래에도 AK는 여전히 가난한 자들의 무기로 애용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무기의 성능이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이지만 AK-47만큼 효율성과 신뢰성을 모두 만족하는 무기는 아직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무기는 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가장 훌륭한 걸작으로 평가되는 무기 AK-47이었습니다.